우리나라 국경일 중 거의 절반 정도가 관련된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신윤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물간 일본인데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일본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잘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귀가 솔깃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실제로 몇몇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세계은행이 매년 내놓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에서 2018년에 이미 우리나라는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나옵니다.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IMF, OECD 자료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게 나오죠. 이외에도 최근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지수 등 여러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일본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전체 경제 규모나 기업 시총 규모, 외환보유고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일본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토 면적이 4배 가까이 되고 인구도 2배가 훌쩍 넘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이긴 하죠. 어찌 보면 일본과 격차가 나는 건 당연한 일 같은데요. 그럼에도 과거 모든 면에서 넘사벽이었던 일본과의 격차가 최근 현저히 줄어든 건 분명합니다.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30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일본 경제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대로인 사이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해 왔기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먼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일본 가전과 반도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파나소닉 TV, 소니 워크맨, 코끼리 전기밥솥 등은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가전의 히트작들입니다. 1990년대 일본 출장을 갔다 오는 한국인들의 필수 쇼핑 목록이었죠. 이처럼 1970,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본 가전기업의 시대였습니다. 일본의 가전산업은 고도 성장을 이끌었고 가전왕국이라는 명성까지 갖다 주었죠. 일본 반도체 산업 역시 잘 나갔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했는데요. 1989년 NEC, 히타치, 도시바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상위 3개사를 석권했고 1990년에도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였으니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일본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30년 뒤 2020년 순위에서는 상위 20위 안에 일본 전자, 반도체 기업은 물론 어떤 일본 기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위 변화는 일본의 전자 반도체 대기업들이 존재감을 얼마나 상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업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NEC, 히타치, 미쯔비시가 합작 설립했던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2017년 도시바는 경영난에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2019년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죠. 이 때문에 일본의 전자 반도체 산업이 일본 경제에 잃어버린 20년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타치 반도체 연구원 출신인 유노가미 타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 자세히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그들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진 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경쟁사보다 고성능, 고품질을 추구했지만 고객과 시장에 어필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과 고비용만 초래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파나소닉과 샤프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일본 내 TV 제조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방송에서 인터넷으로 미디어의 전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그들은 TV 시대가 계속될 거라 봤고 단순히 타사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릴 거라 믿었습니다. TV 시대가 끝나고 모바일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한 것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삼성전자는 팔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마케팅에 투자를 많이 했고 특히 현지 수요자 입맛에 맞는 마케팅 전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삼성이 인도 시장을 공략할 때
크리켓에 열광하는 인도인들의 성향에 맞춰 TV 화면 구석에 언제든 크리켓 스코어가 표시되게 만들었고, 냉장고 역시 인도의 취약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 순간 정정용 배터리나 아이스팩을 삽입했죠. 채식주의자가 많은 인도 문화를 고려해 냉장실을 더 넓혀 출시하는 등 아이디어를 구현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가전기업들은 고성능, 고품질 기술만이 곧 혁신이고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한일 기업 간 성과 차이를 낳은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일본 대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는 기술 신앙에 빠져 세계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본 기업이 자기들만의 표준만 고집하다 세계 시장과 동떨어져 오물한 개구리처럼 고립된 현상을 꼬집는 말인데요. 일본 반도체 기업에서도 이 갈라파고스화가 문제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형 컴퓨터 대신 개인용 PC가 대세가 됐던 시기에도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대형 컴퓨터용 고품질, 고비용 D램을 개인 PC용으로까지 판매하려다 결국 외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반도체 기업들과 크게 엇갈리는 운명을 맞게 된 기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도체 시장 세계 1위이자 삼성전자의 라이벌로도 불리고 있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만을 담당하는 위탁 생산회사로서 파운드리 모델을 지향했는데요. TSMC 창업 당시만 해도 파운드리 모델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대기업들 역시 파운드리가 제대로 된 업종이 아니라고 봤죠. 하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미국에서 퀄컴 등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부상하면서 TSMC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공장을 설립할 자금이 없던 미국의 설계 회사들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 대상으로 TSMC가 부상하게 된 것이죠. 이후 TSMC는 여러 설계 업체의 생산 물량을 모아 처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그 결과 시총 기준 세계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리는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TSMC가 국제적 분업화 물결에 올라타 호황을 누릴 때 일본 기업들은 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갔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칩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수직 통합형을 계속 고집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의 수직적 제조 방식은 세계 각지에서 값싸게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조립하는 수평 분업 방식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양질의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쏟아져 나오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는 일본산이 팔릴 리 만무했죠.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미국의 견제가 일본 반도체 산업 세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여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한 데 있습니다. 일본의 가전시장에서도 이 갈라파고스화는 뚜렷했습니다. 가전산업은 특히 내수시장 의존이 극심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 가전 기업들도 자국에서 매번 승승장구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본 가전 회사들의 주 판매 루트는 유통계열점이었는데요. 유통계열점은 조직적, 배타적 판매망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일종의 독점 가맹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LG 베스트샵처럼 해당 기업 제품을 전문 취급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으로 독립된 가맹점에서 계약을 통해 취급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죠. 일본 가전회사들의 사업 모델은 이 유통계열점을 통해 정가 판매, 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건데 고도 성장기 일본 소비자들은 오히려 고가 제품을 선호하기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와 계속되는 불황에 일본 소비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가격에 민감해진 것이죠. 그 결과 유통계열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양판점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양판점은 우리나라 전자랜드나 하이마트처럼 여러 회사의 제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유통망인데요. 일본에 갔을 때 쉽게 눈에 띄는 빅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등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 양판점들입니다. 이 양판점은 유통계열점처럼 기업이 원하는 가격의 제품을 팔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대리점을 표방해 가격 파괴를 일상화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린 유통계열점은 점차 쇠퇴했고 일본 가전회사들이 의존해왔던 유통계열 판매망의 붕괴를 가져왔죠.
작은 부분 같지만 유통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일본 가전기업들은 이익률 하락과 경쟁력 저하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이긴 뒤에 투구의 끈을 묶어라. 이기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더 조심하라는 뜻의 일본 속담인데요. 일본의 가전과 반도체 기업이 누리던 영광은 국내외 여러 판단 미스로 퇴색했고, 이는 헤이세이 시대가 잃어버린 30년으로까지 불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미래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는 기술 패러다임이 가장 빠르게 또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분야라고 합니다. 한때 가장 앞서 나갔지만 퇴보의 기로에서 절치부심 중인 일본 기업들의 사례를 보며 한국 기업들도 변화를 읽는 능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na